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영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직전에 의총이 있었는데 거기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강성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분들이겠죠. 그분들한테 좀 공격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런 집단 린치하지 말자, 그걸 좀 막아주자 이런 차원에서 결의안을 추진했는데 그게 결의안까지는 안 됐던 모양이에요. 한 30명 정도 서명을 하긴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친명과 비명계 하나의 계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갈등이 여전하다고 보여지고 아무튼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는 분들 우리가 흔히 개혁의 딸, 네. 개딸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특히 이제 뭐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 지난 뭐 정권 때도 그랬었죠 사실은 뭐 이른바 이제 그 팬덤 정치가 우리 정치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도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좀 친명과 비명 특히 친명 쪽에서 최소한 결의안 정도 채택한다면은 네. 어느 정도 상징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객관적으로 본다면 친명과 비명이 하나의 그 당내 권력 투쟁이라고 보여져요. 권력 투쟁입니다만 당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니까 공천을 의식한 이제 친명계와 또 비명계로서는 어쨌든 또 공천이 불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로서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런 갈등이 있는 건데 양쪽이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적어도 어떤 이슈가 됐건 간에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편을 드는 듯한 행동, 네. 이런 정치, 이걸 우리가 편향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가 오히려 더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 정당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못 보이는 거거든요. 최근에 간호사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그랬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게 갈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가 아무런 일개 법안 하나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뭐 다른 사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봐서는 연결되어 있는 사안들이다. 이게 일단 편향의 정치 그리고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가 결코 좋은 정치는 아니에요. 뭔가 자꾸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눈높이는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역시 민주당이 아직은 그 정도 그 수준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이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아직도 봉합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자기 행동과 발언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자. 이게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안 돼서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아마 의원총회에서 좀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비명계 분들은 한 30명 이상 결의안을 좀 채택을 하자고 했던 건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바로는 반대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년 그러니까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던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막 모욕적인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김용민 의원은 그 청년 정치인들의 문제 제기를 청년들이라고 해서 면피할 수는 없다. 김남국도 청년이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저는 정말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원욱 의원이 이 개딸로 추정되는 사람의 문자를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당원이 아니었다라고 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웃으면서 얼굴에 환한 옷을 끼면서 치면서 이게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관계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본말이 전도된 게 왜냐하면 이원욱 의원이 올린 것도 그 사람이 당원이니까 징계달라고 올린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좀 당이 좀 벗어나자, 절연하자라는 것이었고 또 청년 정치인들도 자기들 청년이니까 보여달라고 주장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청년 정치인과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들이 기자회견한 것은 김남국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의 마음이 우리 민주당부터 떠나니 김남국 사태에서 엄중하게 대처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청년이니까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김용민 의원은 뜬금없이 청년이라고 보여줄 수 없다고 김남국은 청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로 갖다가 저렇게 반박을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격가지 논리를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명 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얹혀서 또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런 강경한 지지층들만 바라보고 민심과 괴리되는 당의 노선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분리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왜 저런 식으로 쓸데없는 견강부회식의 본말전도 논리로 가지고 반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안민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의총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일촉즉발, 아슬아슬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 의총에서 어쨌든 결의안은 뭐 불발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SNS에다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당부를 한 건데 그 정도는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당 대표의 메시지가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예요. 맨 처음에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앵커 말씀처럼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 입에서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이원우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그 객단이 아니니까 이간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속생각이 바로 이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지만 내심 그래도 강성 지지층에 대한 정치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오해가 될지 뭐 우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기왕에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과도하게 그 지지층들이 어느 특정 편을 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그렇다면 더 강력하게 발언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당대표로서 그런 얘기조차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단절이 되겠냐고요. 김영민 의원이 이런 분들이 지난 뭐 옛날 얘기를 또 소환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난 그 조국 사태 때도 과도한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민주화 이후에 그리고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게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보수 정권도 그렇고 진보 정권도 그렇고 10년씩 갔단 말이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자꾸 이 개딸이란 발음하기도 민망한데 개혁의 딸이란 분들. 붙여서 하면 좀 그렇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약자가 그거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미지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게 그런 이미지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책 대안도 내놓고 법안도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중도층이나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게 사법 리스크, 개딸, 과도한 편향 정치, 국민의힘이라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제1야당이 그러한 인식이 너무 강해졌어요 지금. 과거 정통 민주당으로부터 발견하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도층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을 전 대표로서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이원우 의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해프닝 논란에 대해서 감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녹취 준비되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우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원들이 아닌데 이 사람은 개딸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당원이다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또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도 팩트 체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나가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라면 그것도 또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지. 감찰까지 어떤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이원호 의원이 그 개딸로 그냥 그 단정을 해서 이렇게 그 공개한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파악은 해보라는 지시는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감찰인지 아닌지 이게 당원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을 어떤 비판하고 공격한 사람이 당원은 아니라는 게 일단 확인은 됐고요. 그렇게 이원욱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이 아닌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원욱 의원이 그 공유해서 올린 그 문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래 의도의 그 취지는 이런 강경한 지지층들로부터 민주당이 좀 분리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한 거고 계속 그 요구했잖아. 이재명 대표한테 절연하시라. 이제 좀 절연하실 때가 아닙니까라고 한 것이지 이 사람 당원이니까 당원 추적해서 꼭 징계해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라고 확인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현욱 의원이 그럼 이게 무슨 이관계 속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내부 총질인 것인지 만약에 감찰이라든지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현욱 의원은 알 수가 없어요. 200만 자기 당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당협위원장 맡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전체 당원들의 명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보고 그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인할 수도 없는 건데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 이현욱 의원이 주장 자체의 취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경강부의 식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다른 식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만약에 이현욱 의원이 그 사실이 아닌 거 확인 안 된 걸 공개했기 때문에 팩트체크 차원에서 알아보겠다? 그럼 이현욱 의원은 감찰에 사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감히 이재명 대표나 그 개딸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입을 닫게 하는 거잖아요. 네. 좀 억압하는 거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 친명계 쪽에서는 어찌됐든 개딸들의 분위기를 편승하고 또는 묵인하고 그 사람들 방조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챙겨가고 공천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만 제가 볼 때 저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학에서 하는 것 중에 용어가 소수의 과잉 대표라는 게 있어요. 네. 개딸이라는 숫자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할 권리는 있지만 민주당 전체 당원의 전체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딸들 정도의 그런 소수에 의해서 그런 목소리가 너무 과잉 대표됨으로써 그들에게 포박당하거나 그들이 끌려가는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올바른 정당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친명계 쪽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그렇게 공격을 한 게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아까 SNS에 올렸던 글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거기 중에 보면 폭언, 위협,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 고통 가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 여기서 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혹시나 이원욱 의원 얘기를 하는 건 아닐지. 글쎄 뭐 그런 부분을 전혀 의식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간에 지금 특정한 그 하나의 세력화돼 있는 네. 그 이제 이른바 우리가 팬덤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이분들 뭐 당원이 됐건 당원이 아닌 강성 지지층이 됐건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자유니까 정치적 의사의 자유예요. 그분들도 아무나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단지 당원이 과도하게 그 당의 어떤 진로에 그런 회방이 된다면 경계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원이 아닌 분들까지 그렇게 얘기할 권리는 없어요 당에서도. 그런데 문제가 한국 정치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극단적이고 극한적인 대결과 증오와 적대 정치를 일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인 원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역시 과도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지지층들 이 지지층들 당이 너무 이들에게 기대서 하는 정치가 전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당이다 양대 거대 정당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새롭게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내고 법안에 있어서도 계급과 계급,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합의의 정치 모색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지지층에 기대가지고 지지층을 경고해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점점 양극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누군가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아주 전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럴 때는 뭐 이원욱 의원의 저 문자를 가지고 자꾸 저렇게 감찰 운운하는 건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럴 때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절대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정치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이 고리를 우리가 끊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점잖으면서도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말 안 하고 이관계다, 뭐 내부 총리다 이런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면 조금 아래에 있던 계파 갈등이 다시 올라온 게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사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은 뭐 며칠째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민석 의원이 이제 통화한 내용을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어제 국회 사무처가 이제 위메이드가 국회에 언제 얼마나 왔는지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 김남국 의원 실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 그래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제는 목소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았다. 거짓말을 안 할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것도 사실은 본말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제기하는 그 위메이드라는 게임 업체의 이른바 로비 의혹이라는 건 불법적인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합법적인 로비와 불법적인 로비를 구분한다면 저렇게 국회의원회관 들어가면서 신분증 제시해서 기록을 다 남기고 투명하게 의원회관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불법적인 로비를 하겠습니까? 네. 불법적인 로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출입국 기록, 출입 기록을 공개했을 때는 다 그 사람들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합법적 회사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무위 소속 의원들 방을 간 거고요. 김남국 의원은 정무위가 아니고 법사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이미 오래전 수년 전부터 그런 코인 투자를 엄청나게 해왔고 그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온라인 소통단장이었으니까 게임 업체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로비를 하려면 그 신분증 내고 투명하게 들어가겠습니까? 밖에서 만나든 전화를 해서 따로 만나죠. 네. 그러니까 저걸로 출입 기록에 김남국 의원실이 없었으니까 안민석 의원이 나서서 괜찮아졌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뭐 혐의가 없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견강부의 본말 전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강부회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금속노조와 이제 그 일부 인원들이 그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강제 해산을 당했고 3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이제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 이후에 좀 대응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행위에 대해서부터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네, 영상으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의 일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가가 어떤 불법 집회를 이제 막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건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지금 이 집시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그 집시법 개정안을 예. 발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은 오전 그러니까 0시부터 6시까지의 집회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고 예. 또 하나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제한한다. 그리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적인 자유입니다. 사실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물론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출퇴근하는데 도로를 막고 하는 거 저는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아시겠습니다. 2009년도 헌재에서 야간 5개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2009년도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집시법 10조에는 그 좀 애매하게 돼 있긴 해요. 그 일몰 후라든지 일주일 전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근데 그게 과도하다라고 이제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건데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에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불법 집회하지 말라는 건데 불법 집회 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죠. 자정이 넘어서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죠. 새벽 2, 3시에.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이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주택가가 아닌 데서 집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을 거예요. 2009년도에.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내는 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우리가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 이 기본권 이런 것들은요 간단하게 그렇게 뭐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냐 안 하냐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언어도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가 뭐 불법 집회다,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엄단하겠다 이런 단어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권력은 뭔가 절제되고 관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하는 건 좋은데 권력의 기본적인 태도가 뭔가 절제와 관용이 좀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끝났습니다만 여야도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권과 노조도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강행하고 집회 강행하고 또 경찰도 강제력이 더 강해지고 이러면 또 더 악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을 좀 같이 고려해 달라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교수님. 과거에 이제 전두환 독재 정권 때 집회는 거의 뭐
그 이른바 사복 경찰부터 동원해서 강제로 진압하고 뭐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가하고 체류탄을 발사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죠. 네. 그런 집회가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선진국답게 집회는 뭐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고 아주 폭력 없이 잘 진행이 됐고 네. 그동안 경찰도 집회 시위를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집회 시위를 보호하는 예. 그런 경찰의 모습이 저는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때 전두환 독재 정권 때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냐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게 문제냐 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기억나는데 그때 학생들은 크게 그 프랭카드를 적어가지고 무탄 무석이라고 썼습니다. 경찰이 체류탄을 쏘지 않으면 우리 돌 던지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똑같이 맞대응해서 무석 무탄이라고 썼습니다. 학생들이 돌 던지지 않으면 우리 체류탄 쏘지 않겠다. 그런 논의나 똑같은 겁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뭐 집시법까지 바꿔가면서 헌법상 위헌 판결 받았는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옛날 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서 집회를 봉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건설 노조의 도심 한복판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누가 봐도 국민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 경찰에 나서서 정리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뭐 과거 전두환 독재 척고 와서 체류탄 쏘고 잡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예. 그리고 뭐 집시법상으로는 사실은 노숙하는 것도 집시법으로는 뭐 금지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그러나 노숙하는 것은 집시법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경범죄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길거리에 잠을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파출소로 데려가서 파출소 재워야지요. 예.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년대 무탄 무석 무석 무탄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경찰과 정부가 대치해서 누가 옳으니 그러니가 아니라 먼저 양쪽이 지금 경찰은 저를 참고 참았다고 생각을 해요. 과도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노조가 너무나 일상화되고 그 집회 시위가 만연화되면서 너무 국민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노조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이걸 먼저 노조가 좀 성찰하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 교수님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극단의 정치 어떤 대결 구도가 좀 해결이 되려면 국회부터 좀 나서야 될 텐데 여야 대표가 밥 먹는 걸로 좀 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밥을 먹자고 했는데 누구 싫다고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떤 형식이든 만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저는 정치는 아닙니다만 예. 우리 정치 수준 참 한심합니다 진짜. 김기현 대표가 무슨 뭐 밥 먹자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뭐 정치 의제나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건 필요 없다. 뭐 예. 밥이나 술은 친구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좋아요. 근데 그것도 언론 플레이했다고 또 야당에서 또 이제 뭐 비판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김기현 대표가 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밥 먹자고 그랬잖아요. 네. 당장 뭐가 되겠냐고. 일단 밥을 먹다 보면 무슨 자기 개인 얘기 하겠냐고. 양당 대표들이 네. 밥 먹고 술 먹고 막걸리 한잔 먹다 보면 정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당신네 좀 잘해라 말이야. 개따도 좀 그만 좀 제지시키고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이재명 대표도 당신네 권력 잡았다고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오라고 하면서 술 먹으면서 좀 친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음에 정책적 의제가 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했다고 밥 먹고 술 먹자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정책 의제를 안 갖췄으니까 난 안 만난 거다.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요 수준이. 한 번 만나기 뭐 어렵습니까 그야말로. 예. 저는 일단 좀 만나고 예. 만남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만남 자체가. 만나서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모지게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밥 먹자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너무 좀 용렬해 보이고. 전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예. 일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격식 갖추고 정책 의제 담론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이 대립 극단화로 가면서 지지층들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자꾸 제 생각이 왜 자꾸 저렇게 하냐고요. 예. 좀 평범하게 중도층 의식해서 양당 대표 드디어 만나서 밥을 먹는구나. 좋아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거와 대표실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온 거를 봤겠죠. 그래서 뭐 밥도 술도 좋은데 국민 삶에 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토론 논쟁 뭐 이런 걸 하자고 했는데 그건 또 김기현 대표가 거절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만나서 일단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신뢰하고 그리고 스킨십 하면서 밥 먹고 뭐 우리 최 교수님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막걸리 좀 저는 소주 좋아하니까 소주 마시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왜 야당 대표 안 만나냐고 막 비난하잖아요. 예. 그럼 왜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 만나자는데 안 만납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기준을 정해서 남을 비판할 때는 자기한테도 그 기준을 맞춰야죠.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재명의 논리라고 생각하고 더 논리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책을 놓고 공개 토론하자 그러는데 여야당 대표가 만나서 공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거나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 빌려서 소회의실 대회의실 모여서 공개적인 토론하는 거지 여야당 대표가 왜 공개 논쟁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만나기 싫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한국 정치사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네, 알겠습니다. 짧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나중에 주종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여당 대표를 만나면 혹시 어떤 그 지지율 흐름이라던가 이런 게 여당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판단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정치인들은 이 회동이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좀 작은 정치하지 말고 좀 크게 봐라 이게 크게.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 뭐 대도문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그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지지율 따집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무슨 밥 먹는다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큰 흐름에서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지금 누려봤어요. 대한민국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제가 김문식 교수님하고 저기 휴게실에서 그 말씀 나눴어요. 대한민국 정치만 잘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랬는데 정치만 잘하고 있다고요. 예. 저런 것도 하나 잘 못하고 그래 밥을 먹냐 안 먹냐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꽤 오랫동안 뉴스앤 이슈 함께 해오셨죠. 최창렬 교수님이 오늘 마지막 방송이십니다. 저희 뉴스와는 마지막이십니다. 뭐 항상 무게중심 잘 잡아주셨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권 또 국회를 향해서 강한 목소리, 비판적인 목소리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되게 짧게 한 말씀 듣고 뭐 제가 1년 한 몇 개월 한 것 같습니다. 김문식 교수님하고 제가 특정 편에 들지 않아가지고 저도 약간 부담이 느껴졌던 건 사실이에요. 이 김문식 교수님 국민의힘 쪽이시고, 근데 뭐 김 교수님도 특정 편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으시니까 저는 잘 맞았는데 아무튼간에 또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잘 또 뭐 규정을 맞추시라고 보고 어쨌든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는 계속됩니다. 교수님과는 제가 일요일마다 또 나오시니까요. 저도 2주에 한 번씩 근무하니까 교수님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